횃불이 흔들리고 복도 끝에서 비명이 들린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건 침묵. 무겁고 차갑고 끝없는 침묵. 쾅, 쾅. 군대가 쏟아져 들어온다. 1610년 12월 30일 자정. 헝가리 북부 차흐티체 성. 왕의 군대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신이시여. 한 병사가 벽에 손을 짚으며 토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침대 위에 소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 지하에서는 고문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쇠사슬, 채찍, 날카로운 철제 도구들. 복도 끝, 엘리자베스가 서 있다. 피 묻은 드레스, 차가운 눈빛. 감히 내 성에 발을 들여놓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54살 여인,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의 일원,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로 기록될 여자. 하지만 정말 그녀는 괴물이었을까요? 650명을 죽인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괴물이 필요했던 자들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 너머를 봅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이야기 속에서 권력의 민낯을 찾아갑니다. AM153 고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질문하게 될 겁니다. 과연 누가 진짜 괴물이었는지. 1609년 가을, 헝가리 북부 작은 마을. 안개가 자욱하다. 소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농민의 딸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아이들. 그들이 사라져도 누가 알겠습니까? 마을 우물가.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모여 있다. 카타리나 봤어?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달에 성으로 갔잖아. 백작 부인 댁의 하녀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편지도 안 보내고. 응, 이상하지? 다른 여자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루나도 그랬어. 석 달 전에 갔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마르타도 작년 봄에 갔는데. 그리고 안나도 엘리제도 소피아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성에서 쉿 들리면 우리도 끌려가. 한 여자가 급히 다른 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 보이는 차흐티체 성. 석양을 받아 검게 실루엣으로 보인다. 카르파티아 산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요새. 12세기에 지어진 중세의 성체. 사람들은 그 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 성에서는 비명이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복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점점 구체가 되었습니다. 밤, 선술집. 남자들이 어두운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속삭인다. 백작 부인이 피를 쓴다더라. 한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 무슨 소리야? 젊음을 유지하려고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한다더군.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 그녀를 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50이 넘었는데도 30대처럼 보인다잖아. 또 다른 남자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사촌이 성에서 일했었어. 하인으로.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상한 비명 소리를 들었대. 지하에서. 남자는 술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도망쳤어. 그날 밤 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리고 2달 후에 죽었어. 이유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1610년 봄. 시장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졌습니다. 백작 부인은 마녀다. 악마와 계약했다. 밤마다 검은 의식을 치른다. 처녀들의 피를 마신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신부가 설교단에서 말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중에 사탄이 살고 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가 성당에 울렸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 귀족의 얼굴을 하고 순결한 영혼들을 집어삼키는 악마가. 신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누구를 말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바토리 가문. 그 이름은 왕과 같았습니다. 1610년 여름. 왕궁. 부다페스트. 소문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폐하 민중들 사이에서 매우 불온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마티아스 2세 왕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바토리 백작 부인에 관한 매우 심각한 이야기들입니다. 왕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토리 가문. 헝가리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 하나. 왕가의 먼 친척.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집무실. 책상 위에 문서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왕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부채 증서.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왕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전쟁 자금으로 빌린 돈. 현대 가치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만약 엘리자베스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빚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녀의 광대한 영지도 왕의 것이 됩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라. 은밀하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560년 8월 7일. 헝가리 동부 에체드 성.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부인. 조금만 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기는 울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세상에, 이 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산파일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아기는 처음입니다. 천사 같아요. 창백한 피부, 완벽한 비율, 황금빛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푸른색. 감정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바토리 가문. 이 이름만으로도 유럽 전역이 떨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대로 전사였고 영주였고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 죄르지 바토리는 헝가리 왕국의 재상, 수만 명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 삼촌 슈테판 바토리는 1576년 폴란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삼촌 크리스토프 바토리는 트란실바니아의 군주. 드라큘라의 전설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 엘리자베스의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5살에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당시 라틴어는 학자들과 성직자들의 언어였습니다. 대부분의 귀족 남성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단 6개월 만에 유창하게 읽고 썼습니다. 7살에는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9살에는 슬로바키아어까지 배웠습니다. 10살에는 신학과 철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가정교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이 아이는 비범합니다. 라틴어 고전을 원문으로 읽습니다.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남자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웃거나 우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인형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토리 가문의 저주. 그 집안에는 미친 피가 흐른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삼촌 중 한 명은 악마 숭배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검은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상한 언어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고발하려 했지만 바토리 가문의 권력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삼촌은 정신병으로 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온다. 어둠에서. 오빠 슈테파는 이유 없는 분노 발작에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눈이 충혈되고 온몸이 떨리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간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떨렸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날은 여름이었습니다. 햇살이 찬란했습니다. 성의 안뜰에서 한 하녀가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목 은촛대를 훔쳤다는 혐의. 안뜰. 기둥에 묶인 젊은 하녀. 집행자가 채찍을 든다.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이었습니다. 귀족의 권리였습니다. 집행자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휙! 첫 번째 채찍이 하녀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아! 비명. 살이 찢어지는 소리. 붉은 피가 하얀 피부를 타고 흘렀습니다. 휙! 두 번째. 휙! 세 번째. 다른 귀족 아이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울거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지켜봤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과학 실험을 관찰하듯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하녀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창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하녀들의 숙소, 저 아이의 눈. 봤어? 한 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응, 무서웠어. 공포도 없고 연민도 없었어. 마치 즐기는 것 같았어. 쉿! 들리면 우리도. 신이시여. 저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까?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1575년 5월 8일. 화려한 성당. 15살의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페렌츠 나다스디, 25살. 헝가리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 가문의 아들. 검은 기사라는 별명을 가진 전쟁 영웅. 페렌츠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15살에 첫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7살에 첫 적군 사령관의 목을 베었습니다. 20살에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 10명을 죽였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서 50번 이상 승리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두 사람이 처음 만난다. 당신이 바토리 가문의 딸입니까? 페렌츠가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목소리, 차갑고 명료합니다. 소문대로 아름답군요. 감사합니다. 침묵. 내일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압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의 확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헝가리 역사상 가장 화려했습니다. 왕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엘리자베스의 삼촌, 슈테판 왕이 왔습니다. 귀족 5,000명이 모였습니다. 축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한 하객이 기록했습니다. 신부는 마치 인형 같았다. 아름다웠지만 생기가 없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결혼계약서, 붉은 왁스 인장. 결혼계약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페렌츠 나다스디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 이후 페렌츠 바토리로 개명한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바토리 가문의 권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혼 선물 목록.
엘리자베스는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17개의 성과 요새들, 수십 개의 촌락과 마을들, 수천 에이커의 비옥한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우티체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특별했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진 중세 요새, 카르파티아 산맥 깊은 곳에 위치, 거대한 돌벽, 높은 탑들, 수십 개의 방, 미로 같은 복도들, 그리고 지하에는 중세의 고문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쇠사슬, 족쇄, 고문대, 결혼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페렌치는 떠났습니다. 전쟁터로 가야 하오.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모르겠소. 전쟁이 끝나면 그는 1년에 몇 주만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선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15살 소녀, 거대한 성, 절대 권력, 완전한 고립, 차우티체 성 내부, 겨울, 눈보라, 첫 겨울이 왔습니다. 성은 추웠습니다. 두꺼운 벽도 칼바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홀로 거대한 성을 걸었습니다. 긴 복도들, 텅 빈 방들, 메아리치는 발소리.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그녀는 영지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농노들, 수백 명의 하인들, 모두 그녀의 책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부하들이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안다고, 그냥 집안일이나 돌보시지.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이 지역의 세금 징수가 비효율적입니다. 부인, 그것은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녀는 장교를 바라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으로, 예, 부인. 그녀는 옳았습니다. 3개월 만에 영지 수입이 30% 증가했습니다. 6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혹한 통치자였습니다. 1578년부터 1598년까지 엘리자베스는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1578년 첫째 딸 안나, 1580년 둘째 딸 우르슐라, 1594년 셋째 딸 카타리나, 1598년 아들 파울. 하지만 그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감정적 유대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다. 그녀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 주름, 눈가의 잔주름, 흰 머리카락, 40살. 당시 기준으로는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귀족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권력이었습니다. 젊음은 가치였습니다. 늙은 여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구할 수 있는 모든 미용법을 시도했습니다. 허브 목욕, 꿀팩, 진주가루, 금가루.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포는 깊어졌습니다. 늙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가을 어두운 방 촛불 하나만 타오른다. 백작 부인. 낮고 거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도르카 젠트엇이 엘리자베스의 옛 유모. 그녀를 아기 때부터 돌봤던 여자. 이제 60대 후반.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도르카, 어떻게 여기를? 저는 이 성의 모든 비밀을 압니다, 부인. 무슨 일로 왔는가? 부인의 고민을 압니다. 엘리자베스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고민? 시간입니다. 시간이 부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때로는 2시간. 조심하거라, 도르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엘리자베스는 노파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게, 무엇을 원하는가? 도르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빨이 빠진 미소, 시간을, 젊음을, 아름다움을,
계속하거라. 옛 지식이 있습니다. 금기된 지식이 중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법?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습니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이라고 부르십시오. 자연의 법칙, 생명의 본질, 모든 생명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액체 형태로, 붉은색으로 엘리자베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피? 그렇습니다. 피, 생명의 강, 젊은 피에는 힘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노인의 피는 탁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젊은 피를 흡수한다면, 생명력을 옮겨 담는다면,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단어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도르카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인. 며칠 후, 또 다른 여자가 성에 도착한다. 일로나 요한. 40대 중반의 여자. 보는 자로 알려진 여자. 점술, 주술을 아는 여자. 엘리자베스와 일로나가 마주 앉는다. 당신이 일로나? 그렇습니다, 백작 부인. 도르카가 당신을 추천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부인의 미래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일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피가 보입니다. 많은 피, 강처럼 흐르는 피. 그게 무슨 뜻인가? 부인의 길은 붉습니다. 붉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의미를 명확히 하라. 일로나가 눈을 떴습니다. 부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큰 대가를. 어떤 대가? 영혼의 대가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신부들이 농민들을 속이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다. 일로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도 없겠지요. 1601년 초, 세 번째 여자가 도착한다. 안나 다르볼랴. 가장 어둡고 가장 불길한 존재. 50대 후반. 흰 머리, 창백한 피부. 사람들은 그녀를 진짜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안나가 성에 도착한다. 거대한 가방을 들고. 당신이 안나 다르볼랴인가? 그렇습니다, 부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린 약초들, 동물의 뼈, 이상한 가루들, 작은 병들. 저는 경계를 압니다. 삶과 죽음 사이, 젊음과 노년 사이, 인간과 다른 것 사이. 당신은 미친 것인가? 안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으스스한 미소. 미쳤다는 것과 깨달았다는 것의 경계도 매우 얇습니다, 부인. 밤, 4명의 여자가 어두운 방에 모인다. 엘리자베스, 도르카, 일로나, 안나. 촛불만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피입니다. 젊은 피. 도르카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흡수해야 합니다. 피부로. 목욕?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로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신선한 피를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는 어디서 구하는가? 침묵. 긴 침묵. 어디서든 부인. 젊은 피라면, 처녀의 피라면 더 좋습니다. 왜 처녀? 순수하니까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피를 얻는가? 침묵. 그것은 부인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603년 가을, 그녀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검에 베인 상처, 깊었고 감염되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1604년 1월 4일 새벽, 페렌츠 나다스디가 사망했습니다. 47살. 장례식. 성대하고 웅장하다. 엘리자베스는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귀족 과부의 모습. 하지만 한 참석자가 기록했습니다.
백작 부인의 눈에 눈물이 없었다. 장례식 내내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제 그녀는 완전히 자유야.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사람이 없어. 엘리자베스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44살. 과부. 광대한 영지의 유일한 소유자. 막대한 재산. 절대 권력. 그녀를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604년 봄. 가난한 마을. 초가집. 카타리나. 14살. 농부의 막내딸. 5 형제 중 유일한 여자아이. 똑똑똑. 누구십니까?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작 부인의 문장이 새겨진 옷을 입고 저는 바토리 백작 부인 댁에서 왔습니다. 백작 부인께서 하녀를 구하십니다. 하녀를요? 네. 급료도 좋고 먹을 것과 잠잘 곳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참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 백작 부인 댁에서 일할 수 있다니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에 대한 소문들, 아버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이건 기회예요.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아버지. 돈도 벌어서 가족을 도울게요. 아버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아침, 카타리나가 작은 보따리를 싼다. 잘 다녀와라, 카타리나.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그래. 조심하렴. 소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선물 가져올게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으로 가는 길, 말이 끄는 수레. 카타리나는 수레에 앉아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성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차우티체 성이 보인다. 와, 정말 크다. 성문이 그녀 앞에서 열렸습니다. 삐걱, 무거운 소리,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 내부, 어두운 복도, 이쪽으로 오너라. 도르카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이 춤췄습니다. 저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카타리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백작 부인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여기, 지하 아닌가요? 백작 부인의 개인 집무실이 여기에 있단다. 하지만 소녀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무거운 문이 열린다. 방은 차가웠습니다. 촛불 몇 개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쇠사슬, 채찍, 날카로운 것들. 저기, 이게. 카타리나가 뒤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르카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구나. 백작 부인의 목소리. 차갑고 낮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피부, 얼마나 젊고 매끄러운가. 엘리자베스가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카타리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제발, 저는, 쉿.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판 기록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문, 화상, 칼, 바늘. 하지만 그것이 모두 사실일까요? 1605년, 1606년 시간이 흐른다. 소녀들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매년 몇 명씩 12살부터 18살까지 모두 가난한 농민의 딸들. 내 딸은 보내지 않겠어. 하지만 거부하면 백작 부인이 화를 내실 거야. 그럼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1609년 소문이 통제 불가능해진다.
백작 부인은 피로 목욕을 한다. 처녀들의 피를 마신다. 악마와 거래했다. 소문은 왕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1610년 12월 29일 왕궁 투르조 백작 그대에게 명한다. 바토리 백작 부인을 체포하라. 죄르지 투르조 왕의 친척이자 총독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영지를 오랫동안 탐내왔던 남자. 12월 30일 밤 군대가 출발한다. 완전한 기습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문을 열어라. 쾅, 쾅.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방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에서 부상당한 소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감히 내성에 왕의 명령입니다. 왕, 그가 원하는 건 내 돈이지. 정의가 아니야. 투르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611년 1월 재판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석에 앉은 것은 엘리자베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도르카가 소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백작 부인의 일기장에 650명의 이름이 650명. 하지만 그 일기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결. 도르카와 일로나 화형, 요한 참수형. 엘리자베스는 재판정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방. 문이 벽돌로 막힌다. 석공들이 문을 벽돌로 막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창문도 막았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만 남겼습니다. 생매장. 3년 반 동안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1614년 8월 21일 엘리자베스 바토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54살. 사인은 불명. 그녀의 시신은 비밀리에 옮겨졌습니다. 무덤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650명의 시신.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언들. 모두 고문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지면서 이득을 본 사람들. 왕 거액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투르조 그녀의 영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귀족들 위협적인 여성 권력자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죄였을까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귀족. 하인들을 학대했고 일부는 죽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희생양이었을까요? 너무 강력한 여자. 왕의 빚쟁이. 그래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차흐티체 성은 폐허입니다. 관광객들이 피해 백작 부인을 보러 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도 시신도 진실도. 엘리자베스 바토리. 괴물이었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괴물보다 역사가 만드는 괴물이 더 무섭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AM153 고전 이야기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의 회색지대를 탐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